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판어인 총무과 김하성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저희 수요 클래스 발표를 하게 돼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요즘에 다들 뭐 주식 투자니 뭐 비트코인 투자니 뭐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되게 사회가 되게 급변하고 있는데 투자 열풍도 많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경제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요 최근에 좀 공부를 했던 것들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뭐 좀 거창하게 잡았고요. 어, 지금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어, 굉장히 뭐 뉴스에서 보면 뭐 양적 완화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경제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술들, 뭐 요새 흔하게 보면 이제 전기차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메타버스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변화된 경제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는 사실 좀 많이 잡았는데 예, 너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빨리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그 물가와 임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 그 중앙은행에서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화량 자체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일단 네 가지 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도 편하고 현금화하는 것도 편하고 우리가 그나마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요새 하실 텐데 혹시 또 저희 복지관에는 그래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왜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미래 사회의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슈를 꼽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물가와 임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음, 일단은 이거 조금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1985년과 2015년의 그 시점을 놓고 이제 30년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3.25 정도 상승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1985년도에 임금을 50만 원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50만 원과 지금 5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가 지수를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2015년의 가치로 보면은 136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2015년 때 4년제 대졸 그 남성 평균 임금이 254만 원이었는데 163만 원과 254만 원 비교하면 1.5배 정도 상승을 했다.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 요인 제외하고 순수한 임금 상승.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어, 임금 자체가 이제 올랐다는 의미고요. 어, 어쨌든 우리가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 과자 가격 그런 거 뭐 라면 가격 라면 한 봉지에 뭐 100원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다들 1,000원씩 넘잖아요. 새우깡을 그냥 가져와 봤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죠. 한 10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물가 상승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뭐 모든 물건 가격은 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가파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현금이라는 그 가치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그 수단인데
그 현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들 어,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우리 현금의 가치는 조금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떨어지는 그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통화량 이제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서 우리 이 경제에 이제 돌아가게 되느냐를 봤을 때 그 보시면 어, 여기 그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유명했던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 은행이나 뭐 이런 여러 증권 산업 이런 거 다 도산이 되면서 돈이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잘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그 돈이 잘 돌지 않을 때 돈을 어떻게든 더 많이 넣어줘서 이 시중에 돈을 많이 넣어줘서 이 돈이 돌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화폐는 계속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 양적 완화라는 건 그 화폐를 급격하게 많이 늘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도 그때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씩 늘려가다가 한 2014년 12월쯤에 이 말쯤에부터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제 통화량을 조금씩 이제 걷어들이게 되죠. 그 돈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 그래서 통화량이 다시 좀 줄어들고 있다가 2020년도 이 3월 달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 통화량이 치솟는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찍고 중앙은행이 이제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머니 프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주기도 하고 그 국채라는 거 아시죠? 국가가 음, 나중에 내가 돈을 갚아줄게.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테니까 지금 나한테 돈을 좀 줘. 종이를 줄 테니까 국채 증서를 줄 테니까 나한테 지금 돈 좀 줘. 라고 하는 게 이제 국채 발행이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미국 재무부, 미국 행정부에도 돈을 주게 되고 상업은행에도 돈을 주게 되고 중앙은행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 의미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 돈이라는 것 자체가 늘어나면 우리가 사는 이제 서울 안에 부동산들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안에 아파트들이 돈이야 뭐 미국 연준이 그냥 프린터기에서 뽑으면 돼요. 돈은 계속 나오지만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만큼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한정된 수량이 있다는 거고 음, 주식이라는 것도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지만 그에 비례해서 뭐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이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의 현금 가치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투자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양극화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균등하게 돈을 가지게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돈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가고 진짜 필요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적게 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것이 이제 해마다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거죠. 보시면 이제 뭐 전 세계 자산의 70%는 10%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1% 사람은 전 세계 자산의 38%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 이거 절반의 사람들은 다 합쳐도 이제 전 세계 자산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이 지도에 보시면 색깔이 진한 쪽이 이제 이 상위와 하위 사람들 간의 자산 격차가 크다는 의미고 보시면 그나마 뭐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좀 빈부격차가 덜한 편이네요. 그리고 미국은 생각보다 심하고 중국도 심하고.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가 보면 소득이랑 자산으로 나눠서 봤을 때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이 이제 전체 46%, 평균으로 뭐 1.8억 정도 되겠죠. 1억 8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하위 50%는 예, 전체 16%밖에 안 됩니다. 전체 소득에. 이게 이제 14배 격차라는 거고, 자산으로 가면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자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화량이 증가하면 한정된 부동산이나 그 자산들은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2배 정도 자산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임금 상승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조금씩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돈을 계속 양적 완화로 돈을 점점 많이 만들게 되니까 현금 보유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현금의 가치는 계속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겠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종류의 자산이든 좀 투자를 해야겠다.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부동산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 뭐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있고 암호의 비트코인을 대표로 뭐 그 외에도 많죠. 암호화폐 종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채라든지 이런 채권,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채권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서 중요한 지수는 그 PI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그 소득, 인컴에 대해서 이 주택 가격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높으냐라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서울이 15위로서 29.69. 그러니까 이 가구의 평균 소득을 모아서 29년 동안 모으면 그 평균 수준의 주택을 살 수가 있다. 평균 소득을 29년 모으면 평균 수준의 주택을 29년, 30년에 걸쳐 살 수 있다라는 거고, 보통 상위권에 랭크된 것들은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 쪽에 홍콩, 중국, 뭐 필리핀, 뭐 인도 이런 쪽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수준이다. 그만큼 이제 자산과 우리 현금의 그리고 임금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보시면 이제 최근에도 기사들도 슬슬 나오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는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1년에 2번 정도 내는데 이제 며칠 안 됐죠. 이게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 불균형 지수라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부동산은 지금 100 그러니까 상한선 측정의 상한선까지 왔어요. 이거는 이제 IMF 때나 그랬었는데 이 말은 이제 부동산이 거의 꼭지다. 이제 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시점에는 조금 비추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시면 우리 암호화폐는 우리가 2018년도에 그때 막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거 막 천 원, 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게 이제 막 몇천만 원으로 뛰면서 그때 이제 세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요때 이제 고점이 한 2,400만 원, 제 기억에 한 2,800만 원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이게 급부상을 했고,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부터 이제 코로나 터져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막 풀기 시작하니까 2020년 말쯤 돼서는 한 11월 뭐 이럴 때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뭐 8천만 원 이상까지도 갔었고 지금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이게 워낙 급등락이 심해가지고 이쪽은 좀 비추다. 예, 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개장과 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내리는 것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조금 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비추드린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채권인데, 채권을 뭐 일반 개인이 채권 투자에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채권 투자를 하실 정도의 자산 가시면 우리 복지관에 안 있겠죠.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채권은 그 증서예요. 빚을 받을 수 있는 증서. 그러니까 국가가 내가 10년 뒤에 나한테 지금 100만 원만 줘. 내가 10년 뒤에 해마다 이자 뭐 5%씩 해서 이 5만 원씩 5만 원씩 주다가 마지막 10년 뒤에 원금 갚으면서 그동안 이자 5%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국채 같은 건데, 이 그때 말씀드린 금리 5%라고 하는 그게, 이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금리를 비싸게 안 불러도 되겠죠. 내가 뭐 한 3%짜리 채권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면 굳이 5% 채권을 발행할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채권을 사는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채권을 사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뭐 우리 일반 개인은 잘 없지만 보통 금융기관들끼리 채권들을 많이 산다는 건데, 이 말은 채권이라는 건 무조건 어쨌든 10년에 뭐 3%다 이렇게 했을 때 10년 동안 3%는 무조건 투자 수익으로 이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 무위험 수익이라고 하는데,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그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점점 금리는 점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진다. 그냥 채권에서 뭐 5%, 3% 이거 먹고 말지, 괜히 뭐 회사 차려가지고 무슨 사업을 일으켜 본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 아무 위험 없이 그냥 뭐 1%, 2%, 3%라도 벌겠다는 그런 채권에 돈이 이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채권 투자할 일은 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주식은 이제 뭐 많이들 하시지만 기본적인 그냥 개념을 말씀드리면, 주식은 이제 회사의 그 조각이죠, 조각. 어떤 회사를 뭐 1,000만 주 발행했다. 주식 증서가 이제 1,000만 개다. 그러면 어떤 A 회사의 그 가치를 1,000만 개로 이게 조각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사면 이제 그 조각만큼의 내가 이제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돈을 벌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어, 내가 뭐 직접 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회사의 그 조각을 가지고 있는 나 회사의 주인이니까 이 회사가 이래서 번 돈을 나도 좀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배당금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데 회사마다 틀려요. 우리가 100만 원을 뭐 삼성에 삼성전자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가치가 뭐 470조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조각일 테고, 뭐 예를 들면 농심 같은 경우는 2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470조고 농심은 2조다. 그러면 같은 100만 원을 넣었어도 좀 더 이제 나의 그 비율은, 회사를 소유하는 비율은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주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새로 아직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새로 주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주식 어, 수많은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고 막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손실 보는 사람이 75%고 한 20% 정도는 은행 예금이자 수준 뭐 1%에서 3% 사이겠죠.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정도라도 수익 보는 게 한 20%고, 진짜 우리가 꿈꾸는 제대로 된 수익들 뭐 몇십 퍼센트 뭐 몇백 퍼센트 버는 그 수익들은 5% 미만의 사람들밖에 안 된다.
이렇게 손실 보거나 뭐 거의 뭐 은행 이자 비슷한 정도 버는 사람들이 이만큼 적으니까 이렇게 실패하기 쉽다. 근데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주식 투자를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70%의 사람들은 목돈 마련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이 목돈 마련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일단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 부담을 이만큼 안으니까 그만큼 기대하는 수익도 큰 거예요. 큰 돈을 좀 벌고 싶은 거죠. 뭐 옆에 사람들 뭐 상한가 먹었다, 뭐 2배 먹었다, 더블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들으면 아 나도 종목 하나 잘 골라서 좀 크게 한번 벌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당연히 큰 하락도 나오기 때문에 똑같아요. 항상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적으로 이거를 어, 이겨내기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그만한 내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비싸게 사고 내릴 때는 아이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싸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이런 짤 좀 유명한 짤이 있는데 예, 계속 가즈아를 외치다가는 거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 주식 투자를 할 때 신규 투자자는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고금리 저축이다. 뭐 한 5%, 10%, 1년에 5%, 10% 수익이면 진짜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좀 뒤에 가다가 조금씩 돈 벌다 보니까 까먹게 되는데 굉장히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얼마를 내가 까먹어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주가는 어, 대각선으로 우상향 쭉 하는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출렁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출렁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주식은 뭐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잃어도 괜찮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은 그렇게 따지면 돈이 너무 작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의 한 3배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면 음, 실제로 이제 투자금의 한 30% 정도 까이는 거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어, 30% 빠지면 더 사면 되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할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떤 뉴스나 뭐 주변의 말을 듣고 이제 급하게 산다는 의미는 이미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올랐다는 뜻이고 그걸 사게 되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정보 빠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내가 좀 괜찮게 보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을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대기하는 기간을 둔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 주식도 시간을 좀 두다 보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떨어지네. 떨어졌을 때 그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꼭 두고 난 다음에 매수를 실행해라. 그리고 항상 세상 모든 일에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는 이제 요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회사,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 트렌드 같은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거 많이 보셨겠죠? 이건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대세가 되는 이유는 기후 변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좀 있으면 아예 이제 내연기관차 모는 게 불법이 돼요. 그래서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것이다. 지금은 침투율이 한 6%밖에 안 되는데 이게 결국 100%까지 이게 다 모든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다. 뭐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는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위험하고 출력이 더 세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화물 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큰 차, 그리고 힘이 많이 필요한 차에 대해서 이제 상용차라고 하죠. 승용차 아니고 우리가 타는 승용차 말고 상용차 쪽에서 사용이 많이 되게 되고 그리고 뭐 UAM이나 에어택시 이런 말씀들을 보셨을 텐데 이게 헬리콥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기로 돌아가고 소음도 헬리콥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도심 곳곳에 이제 뭐
건물, 아파트 옥상이나 뭐 빌딩 옥상이나 이런 데 생겨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화 쪽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시험 비행 다 했고 2025년 되면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수소 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경전철 같은 거 있죠, 트램. 이것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이동 수단에 대한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버스는 이제 그냥 이 게임 같은 곳인데 게임에만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뭐 어떤 뭐 세미나를 하고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진행이 된다. 학습이나 뭐 노동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상 세계에서 이제 진행하게 된다. 이게 점점 발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은 이제 뭐 암호화폐 때문에 많이 보셨겠고, 아, 블록체인은 이제 그 어떤 중앙 집권화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어떤 뭐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 회원 사이트의 주인인 그 사람이 모든 사람 회원들의 정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가운데 뭔가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 회원들끼리 스스로 이제 조각을 내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앙에 뭐 어떤 컨트롤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술이고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이제 이 NFT라고 그 NFT는 이제 non fungible token이라고 이제 대체 불가능한 조각이다. 이 조각에 그 고유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디지털 파일들은 다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NFT는 복사가 안 돼요. 이 고유 넘버가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고유 넘버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진짜 이 허접한 이 이모티콘 같은 거 이거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NFT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NFT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림 한 개가 이제 139억에 팔렸고 이 이모티콘들 이런 종류의 이모티콘들 딱 만 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제일 싼 게 이제 한 4억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 뭐 이런 데도 쓴대요. 이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사진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기후 변화는 뭐 많이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여기 그래프 잘 안 보시는데 여기 1880년 이후부터 어, 이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원래 자연적으로 탄소는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쯤에 갔을 때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산업혁명이 이 1880년도 산업혁명 이후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확 위로 뛰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온도도 다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뭐 한파, 폭설, 폭풍, 뭐 고온, 폭염, 뭐 난리죠. 전 세계 수많은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1.5도씨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구가 스스로 이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되죠. 그때 되면 인류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자동으로 나오게 된대요. 1.5도씨가 더 올라가면.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지구가 우리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왜 이산화탄소 더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북극의 빙하가 점점 많이 녹고 있는데 빙하는 흰색이잖아요. 그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는데 이 빙하가 면적이 줄어들면 태양열 복사를 튕겨내는 게 줄어들고 그래서 지구가 더 더워지게 되는 거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바닷물에도 다 그 이산화탄소가 일정 부분 흡수가 돼 있어요. 우리가 콜라가 뜨거워지면 탄산이 빠져나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탄소를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도씩 올라가면 이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또 탄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지구의 엄청나게 넓은 부분, 시베리아 요 부분에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 얼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의 조각을 조사해 보니까 안에 그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얼어 있더라. 그 얼음 안에 갇혀 있는데 요게 녹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한다고 해도 이때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기차도 하고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제 막 전 세계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성과가 좋을 것 같다. 아, 이거 너무 길어졌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 다 귀찮고 복잡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어떻게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 우리나라 평균 은퇴 시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의 노동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득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살 날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라는 것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투자 행위는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는 이상, 어, 우리가 이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